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최하는 2022년 제3회 글로벌 테크 브리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을 맡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테크 브리지 포럼은 우리나라 산학연이 팬데믹과 국제 정서 변화에 급변하고 있는 산업 환경과 첨단 기술 확보, 발전을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기술 국제협력 현안들을 토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돼서 개최되는 포럼입니다. 벌써 3회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9일 개최된 제1회 포럼은 글로벌 첨단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제2회 포럼은 2022년 글로벌 테크 코리아와 연계하여 10월 25일 탄소 중립 대응 국제협력 연구 성과랑 신기술 동향 공유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가장 관심이 많으실 국가별 공급망 위기관리 방안과 국가 간 공급망 연계 전략이라는 아주 큰 주제를 가지고 네 분의 발표자분이 15분간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와 발표자 전원이 발표 이후에 패널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공급망 위기라는 말이 정말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이면서 특히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 배터리, 와 같은 핵심 품목들의 공급망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필수 원자재 확보에 대한 것들은 기업은 관심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력 산업부터 일상생활까지 깊게 뿌리내린 공급망 위기 문제와 관련 대응을 위해서 저희 원도 이번 자리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조용래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의 윤성철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범성 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항구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의 이준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이스 DMB의 김동균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참석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 올리면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연계와 관련해 풀어나갈 숙제와 대응에 대해서 뜻깊은 논의를 자리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조용래 연구위원님이 글로벌 경제 기술 안보 동향과 국가 공급망 분석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화면과 동시에 자리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용래입니다. 예, 일발제를 맡게 해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 기술 안보 동향에 대해서 큰 흐름을 이야기하고 특히 한국의 정책 흐름, 그다음에 해외 정책 흐름, 그리고 국가 공급망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될지에 대한 제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한번 그 작업을 만들어 본 내용인데요. 국가의 그 이익을 4대 이익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바이털 인트레스트가 가장 심각한 단계에 국가의 그 존망을 결정하는 정도의 이제 수준의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난 30년 동안에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을 쭉 놓고 본다면 작년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기존에는 정치 경제적인 전통적인 안보 이슈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점점 경제 이슈로 또는 기술 이슈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발생하는 그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크리티컬한 인자들을 봤을 때
공급망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작년에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모습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4대 이익의 논의를 보면은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에 대한 그 자체보다도 국가를 오히려 더 존망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이슈는 공급망의 교란, 공급망의 그다음에 붕괴 이런 이슈가 실제 국민 생활에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국가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그 주장이 이제 제 말씀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CET,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은 CET라는 명칭으로 좀 통일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테크 포럼에서는 이런 거시적인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된 바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이슈, 전통적인 국가 안보의 논의가 이제 경제와 기술까지 해서 일체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술 관련된 동맹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각국에서 각자의 명칭으로 터미널러지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CET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EU, 호주 그리고 일본까지 해서 지금 CET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그게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쿼드나 어커스, 파이브 아이즈 또는 아이팻 같은 여러 가지 그 기술 동맹 또는 경제 동맹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과학기술의 영역이 그 경제의 발전에 주로 이바지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R&D,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안보 부분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World Without Gunpowder라 해서 탄약이나 화약이 전혀 없는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핵심 수단이 과학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비전통 안보가 기존의 전통 안보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비전통 안보가 부각되면서 과학기술이 핵심 인자가 되면서 국가 안보나 비전통 안보 영역에 같이 접점을 이루면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국에서도 관련된 그 CET들을 계속 개념을 정립을 하고 관련된 그 분류 기준들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분류 기준에 의해서 어떤 선정행 기준에 의해서 뭐 10대 CET, 뭐 7대 분야, 8대 CET 이런 것들을 선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차세대 성장 동력,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이런 식으로 많은 명칭을 통해서 국가 성장 동력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공통적으로 그 성장 동력 관련된 역대 정부에서 나타났던 그런 패턴과 이번에 그 전략 기술로 지금 나타난 그런 그 기술들의 그 차이점을 봤을 때 전략적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술 주권 확보라는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대체 불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GVC의 교란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면서 리질리언스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 한국 정부의 그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법제 동향들 또 제정됐거나 아니면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법제 동향들을 봤을 때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그 준비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개 정도의 지금 법들을 저희들은 파악을 했는데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이미 제정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업부에서 제정이 돼서 8월에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소부장법 같은 경우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기술보호법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법이고 관련된 기술들이 매년 고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과기부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첨단전략산업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심플하게 말씀드렸을 때 한국 과기부법은 한국판 엔들리스 프론티어 액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한국판 칩스 액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USICA가 발효가 되고 나서 여기 이제 세트 법안으로 나왔던 법안들을 봤을 때 과학기술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 아니면 산업적인 그 공급망에 대한 대응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법으로 나뉘는데, 현재 그 부처의 성격상 이 두 개의 법은 이런 두 가지 이제 그 결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법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그 R&D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적인 뒷받침을 방점을 찍고 있는 바 하면은, 산업부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망 쪽에 많은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법들에 대해서 특징이라든지 주요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내용들은 방금 이제 4가지 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소부장법과 산업기술보호법, 그다음에 산업부의 지금 전략기술 관련된 법들 외에도 그 현재 기재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공급망 관련된 법,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술 품목의 그 선정 기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개발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기준에 따라서 매년 무빙 타겟식으로 어떤 기술들을 우리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지, 이걸 국가 안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도출의 논리적 그 체계를 좀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과기부에서는 3가지 정도의 그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외교안보, 공급망통상, 그리고 신산업, 이 3가지를 중심으로 관련된 그 안이 도출이 됐고, 마침 저번 주 금요일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발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 그 산업경제, 과학기술, 외교안보를 하나의 퍼스펙티브라고 본다면, 이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과기부에서는 작년 말에 공급망통상, 신산업선점, 그 다음에 외교안보, 이 3가지의 선정 기준을 만들고 6가지의 중분류 수준의 그 세부 기준을 만든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백그라운드라든지 논리적인 이 체계를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 분석이나 CET 정책 동향 분석, 그 다음에 주요국의 CET에 관련된 동향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터러처 리뷰를 강화해서 왜 이 3가지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발표됐던 그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호와 육성 관점에서의 관련된 법제에 대한 동향들도 고찰을 해서 논리적인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CET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확보가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봤습니다. 뭐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커먼센스 수준에서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인 구조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3대 분야 선정 기준, 그다음에 6대 세부 선정 기준의 논리적인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각각 그 선정 기준에 대한 개념들을 담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12월 22일에 과기정통부, 그러니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범부처적으로 이제 제안됐던 10대 분야가 있었고요. 저번 주에 12대 분야로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혁신선도와 미래도전, 필수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기술 분야가 배치가 되고, 중점기술까지도 50개 분야가 도출이 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세부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로드맵 작업을 기술 분야별로 수립하는 그런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늘 논의의 이제 메인 내용인데요. 저희들도 구체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진 못했습니다만, 현재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 방향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공급망 분석 상황을 봤을 때, 재작년에 제가 이제 좀 조사해서 나왔던 것인데, 모든 범용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공급망 현재의 무역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핵심적으로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코어 컴피턴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 각 국가가. 이게 이제 제가 재작년에 좀 제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피벗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으로 이동하는 면도 있고요. 생산망도 이제 미국 중심이 아닌 그런 구조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오른쪽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 네트워크의 링크가 더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특정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견지로 봤을 때 GVC 앞으로의 분석 방향은 매크로, 메소, 마이크로 레벨에서 GVC의 항목 기술별 국가와 기업 간의 공급망을 시각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에서 이런 작업들이 이제 기초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하고 협력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기업의 내셔널리티는 어디인가를 파고들어서 이 기업과 기술과 기업과 국가를 연결시키는 이 망을 만들어내는 그 분석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밀 가치사슬 분석의 이제 기존에 했던 작업들의 업그레이드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을 도식화를 기본적으로 해서 그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도적 국가가 누군지를 매칭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요소 기술별로 또는 중점 기술별로 어느 부문에서 어느 기술 부문에 어느 기업들이 매칭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맨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가치사슬의 전체 공급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오른쪽의 맨 하단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어느 쪽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고 어느 쪽 부분이 지금 취약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홀리스틱 뷰로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층 분석에 있어서 지금 아까의 그 세 가지 관점인 그 산업경제, 과학기술, 외교안보의 관점을 그 국가의 그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급망이라든지 국제표준이라든지 국제협력 동맹의 관점에서 케이스 스터디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일단 가치사슬을 일단은 쭉 펼쳐놓고서 그 위에다가 그 앞에 있었던 그 컴포넌트가 되는 국제표준이나 국제협력 동맹의 컨텐츠들을 얻는 그런 구조의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가치사슬 위에서 각 국가들이 기술 분야별로 아니면 요소 기술별로, 중점 기술별로 어떤 부분이 지금 그 국가별로 강하고 약한지를 보게 되면은 이 나라와의 협력 또는 경쟁 전략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뷰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케이스 스터디 중심으로 이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GVC를 판으로 깔아놓고 국제협력 동맹의 컴포넌트, 그 다음에 국제표준, 이런 앵글들을 중심으로 다시 레디얼 차트나 이런 시각화 분석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관련된 데이터들을 산업 분야별로 다 기술 데이터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케이스에 맞게, 그 다음에 기술 특성에 맞게, 산업 특성에 맞게 모으고 수집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법제에 관련된 논의인데요. 저번 주 그 안건에서도 이제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과기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과 그 산업부라든지 타 부처에서 그 이미 제정된 법안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 주 안건에서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인데, 이것도 분석적인 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법들을 봤을 때 몇 가지 키워드들이 유형화돼서 도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만약에 잘 도출하게 된다면 대외 환경 변화의 키워드와 법제들의 키워드를 같이 매칭을 시켜서 비슷한 것끼리는 합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면 일종의 국가안보에 관련된 법안의 온톨로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종 텍스트북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백과사전 용어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법들을 그 세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 법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다, 이 법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커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부처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법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법인지에 대해서 정책 연구계 입장에서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법의 성격을 좀 밝힐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포커스, 그다음에 커버리지를 파악해서 국가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은래 연구원님 아주 공급망 관련한 다각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윤성철 본부장입니다. 윤석철 본부장님께서는 GVC 재편 대응 및 미래 선도 소재 확보를 위한 화학 소재 연구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발표 자료와 함께 자리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화학연구원 윤성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이제 글로벌 협력과 그리고 테크 브릿지라는, 그러니까 테크 글로벌 브릿지 두 가지 이슈 중에 저는 주로 이제 테크 관련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목차에서 보시듯이 지난 97년, 2009년 7월에 일본의 수출 규제 시작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소부장 관련해서 주요 정책들도 새로 만들어지고 지난 3년 정도 경과와 성과 그리고 화학연에 관련된 소부장 관련 연구 진행 상황 그리고 국제협력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년 7월에 일본에서 3대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8월 2일에는 백색 국가 배제를 강행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발빠르게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8월 2일에 종합 대응 대책을 발표를 하고 8월 5일에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28일에는 과기혁신본부에서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5조 원 이상 R&D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시고 실제로 연간 1.5조 원 이상의 지금 한 2조 정도 거의 되는데요. R&D 자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0년 3월에 소부장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5월에 소부장 100대 핵심 전략기술 선정하고 또 특화 선도 기업이나 특화 단지 등 소부장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과기부에서 3N, Nlab, Nfacility, Nteam 등 지정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작년 10월 정도였죠. 10월 초 중순인데 요소수 대란이 터졌습니다. 화학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요소수라는 것은 굉장히 만들기도 간단하고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다만 국내에는 생산 기업이 없다는 게 문제였고 단기간에 요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혹은 민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잘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12월에 국가 필수 전략기술 앞서서 조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가 필수 전략기술을 발표를 했고요. 또 올해 7월에는 과기부에서 소재 전문 연구회를 출범을 해서 그동안의 소부장 정책은 대일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한다 하면 앞으로는 선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첨단 소재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18일이죠. 산업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소부장 정책에 대해서 새로 변화된 모습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지난주 10월 28일에 앞서서 들으신 바 있는 국가 전략기술 관련해서 과기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소부장 특별조치법인데요. 사실 2001년에 부품 소재 특별법으로 시작을 했죠. 소재 부품 특별법으로 중간에 10년 후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21년에 일몰 예정이었습니다. 이 특별법을 상시화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기존에 이제 소재 부품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장비를 추가해서 범위를 확대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이나 또 경쟁력 강화위원회들을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함으로써 정부에서도 소부장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0대 품목을 먼저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20년 5월 13일에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산업부 장관께서 처음 이제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100대 핵심 전략 기술을 선정하고 특화 선도기업 선정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융합 혁신 지원단이라든가 소부장 특화 단지 등
그 실제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월 그 윤석열 정부의 소부장 산업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소재 관련된 이제 그 정부의 지원이 다소 좀 주춤해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국가 핵심 전략 기술에도 소재 관련된 내용들이 좀 빠져 있고, 그래서 그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그 소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그 글로벌 공급망 대응이라든가 미래 첨단 산업을 고려해서 기존의 100대 품목을 150대 핵심 전략 기술로 재편 확대하고, 그리고 첨단 미래 산업의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선점을 위한 그 기업들 지원에 대한 정책들도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요 공급 간의 협력 생태계 확산이라든가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등 기존의 대일본 무역 수지 개선에서 탈피해서 실제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기존에 이제 그 100대 품목은 그 품목 내역들을 그 언론에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그 보안 문제로 인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150대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전체 내역이 지금 언론에 공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반도체 분야에는 기존의 17개 품목에서 32개 품목으로 굉장히 확대가 됐죠. 패키지 후공정이나 혹은 증착 등 공정 기술이 확대되고 비메모리 기술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기존에 이제 올레드 중심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한 4개 정도 확대가 되었고요. 자동차도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 중심으로 15개로 확대되고, 기계 분석 분야는 전통 기계 그 품목들이 고부가 산업용 기계 품목들로 확대가 되면서 44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전기전자는 기존에 이제 그 차세대 전지 기술들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기술들은. 근데 태양전지라든가 수전해라든가 그 탄소 중립 관련된 기술들이 포함돼서 25개로 확대가 됐고요. 기초화학 분야도 기존의 일본 강점인 정밀화학 제품에서 그 탄소 중립 소재라든가 그 미래 유망 소재 등으로 15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또한 특이할 만한 것은 바이오 분야에 이제 신규로 5개 분야가 들어왔는데요. 주로 이제 백신이라든가 첨단 의료용 바이오 의약품 등이 신규 확대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 앞서서 이제 먼저 발제해 주신 내용과 동일한데요. 국가 전략기술 관련해서 21년 연말에 이제 먼저 발표가 됐고, 그 지난 10월 28일에 그 12대 국가 전략기술, 50대 세부 중점 기술들이 도출이 된 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EU, 일본 등은 대부분이 그 국가 전략기술 핵심 기술에 그 첨단 소재 과학이나 원재료, 재료, 중국에서는 8대 산업의 고급 신소재 등 소재 분야가 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소재 분야를 따로 뽑아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기부에서는 어떤 계획이냐 하면, 첨단 소재 분야는 기존의 이제 소부장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별로 50대 중점 기술 안에 소재들을 다 포함시키고 소부장을 포함시키면서 지원을 하겠다. 또한 소재 전문 연구회를 통해서 100대 미래 첨단 소재를 발굴하고 그 12대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소재 전문 연구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7월 29일에 미래 첨단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민간 중심이고 수요 기반의 연구 개발 체제 구축을 위해서 그 국가 전략 기술 분야별로 시스템 소재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25개 연구회로 대략 330여 분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만간 이제 11월 말에 발표를 할 텐데요. 100대 소재들을, 미래 첨단 소재들을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도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1월 말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넘어가시고요. 제가 이제 국제협력 관련해서 그 키스텝의 자료를 하나 이제 보다 보니까
정부의 이제 R&D 예산 중에 국제 협력 관련되어 있는 꼭지들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1년에도 20%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문제는 일반 R&D에서 국제 공동 연구나 국제 위탁 연구나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건수도 줄고 예산도 지금 9,880억 16년에서 6천억대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일반 사업에서 R&D 사업에서에도 활성화가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키스텝의 기술 수준 평가를 볼 때 보시면은 국제 협력 추진 관련해서, 이건 연구자들한테 조사를 한 걸 텐데, 실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자들은 국제 협력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소재 관련된 연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소부장 성과 관련해서는 산업부나 키스텝에서 다양한 이제 자료들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소부장 수입액이 12년 이후에 최저가 됐고요. 그리고 대일 수입 의존도도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성과들, 보여드리는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분야에서는 지금 3년 정도의 이런 R&D 투자 정부 지원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본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품목에 대해서는 불화수소 3분의 1로 수입 감소했고요. EUV 포토레지스트도 절반, 그리고 불화 폴리이미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입액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요. 불소 소재 분야, 저희 이제 화학연구원에서 지난 30여 년 정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소부장 사태 터졌을 때 제일 큰 역할을 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칼슘 플로라이드라는 형석이라는 데서 이제 불산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모노머나 원재료나 혹은 이제 고분자 수지까지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국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요. 파란색 부분들은 일부 이제 국내에 어떤 기술들이 내재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아직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올레드 분야에 있어서도 R&D 설계나 조달, 생산, 수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면, 지금 소재 부품 장비는 주로 조달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한국이 75.8, 일본이 89.8, 중국이 55.4 정도로 일본에 비해서 열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연의 소부장 관련해서 연구 성과와 국제협력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학연구원에서는 소재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기조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 원천 기술 확보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 사업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산업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업화가 몇 년 내에 사업화가 될 만한 품목들은 산업부 과제들, 그리고 융합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과기부 사업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소 소재는 1990년대부터 30년이 넘었습니다. 화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발수 코팅제라든가 어떤 단순히 이제 불소화하는 개질하는 연구에 시작을 했다면, 2010년 이후에는 불소 소재 원료부터 최종 산물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PVDF 관련해서는 단량체인데 파일럿 플랜트를 기술 이전할 때 같이 넘기면서 기업의 생산 기반을 만든 바 있습니다. 폴리이미드 소재 역시 30년이 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기 G7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상업화가 다수 진행이 됐고, 투명 폴리이미드나 최근에는 수계 폴리이미드, 수계 용매에서 만드는 폴리이미드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25년 이상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저희 페로브스카이 태양전지 분야는 여기는 좀 특이한데요.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 됐고요. 이 이면에 보면 2007년에
글로벌 리서치 랩이라는 국제 협력을 시작으로 해서 화연 내부에 있는 국제 협력 과제나 혹은 그 MIT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 네이처 사이언스 우수 논문뿐 아니라 세계 최고 효율들을 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연의 국제 협력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반 구축,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연구 협력 강화라는 세 가지 추진 전략과 7대 과제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고크리트나 혹은 글로벌 테크 교류 사업 등을 그 KGRC 프로그램으로 4단계로 개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1년 작년 초죠. 그 글로벌 리서치 랩이나 혹은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등으로 인해서 통해서 네이처지 표지를 1월, 2월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시간이 짧아서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19년 7월에 일본 수출 규제로 시작된 소부장 사태에 지금 소부장 관련 연구자들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막대한 R&D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소부장 관련해서 그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지원을 통해서 13개 정도의 중견 기업이 31개로 지금 확대가 됐고요. 무엇보다 이런 정량적인 성과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가 됐고요. 대기업들이 소재를 내재화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정책에 대해서도 77%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재 분야 연구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앞서서 보신 듯이 20년, 30년 이상의 연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장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고 국가 전략 기술과 연계해서 소재가 근간이 되는 그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역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소재 관련 연구자들이 국제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성철 본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화학연은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부와 뜻깊은 인연이 맞는데요. 오늘 주제인 소부장 관련해서는 소부장 융합지원단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국제협력단하고는 내셔널 커퍼레이션 카운슬로 지정이 돼서 소재 부품 국제협력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협력의 다양한 이슈들을 저희와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부탁드리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범성 단장님께서는 신북방 공급망 전략과 우즈벡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단장님이 자리에서 발표 자료와 함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범성입니다. 앞에 두 분의 연사님께서 굉장히 거시적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제가 경험했고 저희 생기원이 운영해왔던 사례를 중심으로 또 스페시픽한 모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공급망 이슈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일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소름이 돋을 만한 기사를 91년에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광물 패권의 시대라고 하는 아니면 공급망 문제라고 하는 주요 이슈를 2020년도에 얘기하고 있다면 10년 전, 2010년에 12년 전이네요. 지금은 뭐 희소금속 전쟁, 히토류 영토 분쟁, 자원의 무기화 등등이라는 문제로 똑같은 공급망 문제를 다뤘었고요. 그로부터 20년 전, 91년, 30년 전을 돌아보면 그때 이미 희유금속, 지금은 희소금속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통일됐는데요. 당시에는 희소금속, 희유금속, 희귀금속 다양하게 불렀었습니다. 재련 기술에 대한 기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열심히 도와야 한다 하면서 현재랑 똑같은 희소금속의 분류 35종 56원소랑 유사한 원소의 개수, 또 이것들에 대한 응용처로서 전지, 초돈조체, 촉매, 경량구조체, 반도체,
자성재, 감성재, 강성재 등등과 응용처로서 원자력, 에너지, 항공우주, 전기전자, 일반 구조대 등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우리 땅에 자원은 없는 거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산업화가 계속되는 날 있는 한 이 공급망의 문제는 30년 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 30년 이후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이거는 그때그때의 세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올바른 정부의 정책과 과학계가 함께 협력해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무엇인가 한 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늘 드린 말씀 다 드린 것 같긴 한데요. 북방 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 데이터인데요. 그 트럭의 크기가 색깔이 좀 다릅니다만 생산량과 매장량이 1, 2, 3등을 표시하고 있고 전체 볼륨을 9kg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미국과 그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자원 공급의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 그리고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작은 숫자들이죠. 즉 저희가 아무리 공급망에 대한 노력을 하더라도 중국을 한 번에 대체할 만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서 중국을 대체한 나를 찾겠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결국은 만약에 중국으로부터의 파이프가 커다란 송유관 정도의 크기라면 우리는 그 작은 수도 파이프 같은 것들을 100개, 1000개를 묶어서 각각 다른 나라로부터 오는 소스들을 묶어서 마치 한 개의 파이프에서 오는 것처럼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파이프의 시작점이 각각 다른 나라라면 정부, 민간, 저희 연구소 등등에서 그런 각각의 그 활동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마침 오늘 주제와 같은 그 글로벌 테크 브릿지를 만들어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이 더 힘들어지고 미세해진다 그러면 제가 뭐 파이프, 수소 파이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쩌면 빨대 같은 크기로 몇만 개를 묶어서 사용해야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기원에서는 그 2010년부터 희소금속 센터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당시에 10년 전에 똑같은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료가 바로 고순도나 고부가가치의 제품 부품이 되지 못하고 어디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특정 국가를 경유해서 부가가치 높아진 이후에 우리나라에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그 상황들을 우리나라에서 소재를 개발하고 연구하시는 분들과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그 고순도 희소금속에 대한 소재 부품을 만들어 보자는 계획이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품질 인증이나 고순도 제조 실증 같은 것들을 지금도 저희 생기원의 희소금속 센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기원에는 이런 희소금속 센터가 이렇게 많은 장비를 가지고 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자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기원에는 또 죄송합니다.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한노혁신센터라고 하는 그 또 과기부에서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는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 CIS 국가에 남아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쪽에서 필요한 우리 국내에 필요한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조직이 관련돼서 기술뿐만 아니라 희소금속의 재활용 기술 개발, 또 희소금속 고부가가치 및 대체 저감 기술. 재활용 한다는 건 국내에 들어간 걸 다시 쓰는 거고요. 고부가가치 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쓸 걸 좀 덜 쓰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 등등에 대한 기술 개발을 병행을 하고 기업인들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그 전기전자 분야의 국제 표준 단체인 ITUT나 저희 유명한 저희 국제 표준 협회 조직이죠. ISO, IEC 등등에서 표준을 따라가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제정하는 정책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건의 국제 표준을 달성을 하고 제정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생기원의 또 하나인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문제, 희소금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희소금속센터와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 CIS 국가들에 남아 있는 플랫폼을
국내에 갖고 있는 두 개 조직이 우연히도 하나는 그 산업부가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하나는 과기부가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이 조직이 올 초에 한 개의 공간으로 합쳤습니다. 아까 그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그 실험실 운영 장비를 운영하고 있던 공간이 한 해 합쳐서 소부장 실증화센터라는 이름 밑에 두 개 조직이 들어와 있고요.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벡으로 돌아가면요, 저희 희소센터에서 여러 가지 국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원 보유 국가는 이제 몽고나 우즈벡, 기타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가장 깊고 오래된 그 형태가 우즈베키스탄이 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텅스텐부터 쭉 뭐 써 있습니다만, 아까 중국과 러시아 몇 개 국가를 빼고 나면 세계 1, 2, 3등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세계 6위 정도, 몰리브덴은 10등 정도. 그 외에는 존재하고 상당량이 존재합니다만 뭐 등수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파이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가이고요. 전체 지도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 광물의 위치이고, 이런 광물의 핸들링과 수출입은 모두 국영기업 또는 지주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포스코 정도에 해당되는 그 국영기업이 알말레 광학공사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49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개발 면적만 10만 미터 스퀘어 이상 개발되어 있고, 이미 18,000 그 스퀘어 헥타르에 대한 그 광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몽고나 이런 나라나 그 남쪽의 동남아시아 국가랑 이 우즈벡이 굉장히 다른 이유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보여드리는 이런 자원들이 자원 상태로 있거든요. 자, 광석 또는 일부 뭐 농축 정도, 즉 돌이죠. 저희한테는 이걸 가져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재련하고 정련하고 고순도화하고 뭐 소재로 만들고 산화물로 만들고 환원하고 부품으로 만들고 하는 일련의 큰 케미칼부터 화학 공장들이 시설이 필요한단 말이죠. 우즈벡의 특징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리는 광산, 직접 광산 개발해서 그 파서 트럭으로 날아서 철도로 나르는 이런 최강적 통상의 개도국, 자원을 보호한 개도국들이 여기에서 멈추는 반면, 우즈벡은 이것을 가지고 실제 그 각종 물리적인 분리나 화학적 분리, 기타 등등 분리를 통해서 농축을 하고요. 이 농축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야금을 합니다. 또 실제 제품을 만드는 거죠. 또 야금을 할 뿐이 아니라 이 야금된 것들을 대상으로 이런 완성 제품까지 생산을 일괄로 합니다. 한 사이트에서. 구리음극이라든지 아연, 금은 사실은 대부분 이제 구리광석의 불순물로 있는 금과 불순물로 있는 은 등등이고요. 또 이제 일부 몰리브덴이라든지 텅스텐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 통상의 자원 보유가 갖고 있는 광석과 정광 상태가 아닌 완제품 상태까지 생산이 되고 있는데, 단 최근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기본적인 생산 설비의 기초가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첨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은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순도가 반도체에 쓰려면 99.999, 뭐 5.9는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똑같은 게 나오는데 뭐 39, 뭐 395 정도 되는 거죠. 그것들을 조금 더 계량화하든지, 계량화 적은 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스스로 계량화하든지 협력을 하든지, 이런 저희가 가장 근래에 쉽게 국내의 재련이나 정련이나 기타 물리화학적인 플랜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빨대보다 좀 큰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우즈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즈벡에서는 이런 텅스텐 9% 이상의 텅스텐 타겟이라든지 도관이 또 비표준 형태의 제품이라든지 영조병, 전기전극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뭐 소비에트 연방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만들었었고요.
실제로 와이 선재, 봉제, 아니면 고온 열처리용 보트라든지 텅스텐 필라멘트 판재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쉽게 중국에서 쉽게 사올 수 있었던 것이고, 물류가 좀 멀으니까 좀 비싸서 안 썼던 것이지만, 또 품질이 이 정도면 지금 막 쓰는 품질이지만 저희 하이테크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품질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몰리브덴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협력을 했던 건 19년부터고요. 당시에 그렸던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한 편인데요. 왼쪽에 우즈벡은 49 정도의 고순도로 고부가가치한 제품을 만들 때 세 개의 동그라미가, 하나는 영국의, 그다음에 알말리 가공사 AMMC라고 하는 그 국영 기업, 그다음에 학계가 좀 하나의 가버먼트 정부를 틀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기온이 같은 연구소랑 대학과 일부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수요가 필요한 그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클러스터를 만든 게 목표였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 그 전에 한 3년 정도, 한 3, 4년 정도 어떤 연구소를 설립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후에 뭐 공적 기금을 투입한 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자는 게 당시의 목표였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면, 저 19년에 정상회담 기간에 우즈벡에 있는 치르치크라는 도시에 한 우즈벡 희소금속센터를 한 3계층 연구동에 750평 정도, 공정동 200평 정도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현재 우즈벡의 재원으로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는 장비가 20억 정도 수출이 돼 있고, 다음에 20억이 올 연말에 예정돼 있고, 이후에 한 50억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즉 우즈벡의 재원으로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 연구소급이 대학 수준의 연구소 플랜트죠. 이후에 어떤 공적 기금을 투입해서 파일럿급에 대한 연구개발 단계로 우리나라가 지원을 해주면, 그걸로 제품들이 생성되면 다시 설비 투자를 통한 생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연구소 대학 수준은 우즈벡이, 파일럿은 한국이, 그 다음에 생산은 우즈벡이 재투자하는, 결국은 재투자가 한국 기업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키아트의 ODA 팀에서 피저빌티 스터디를 완료했고, 올해 뭐 정부를 잘 설득을 해서 국회에 승인이 남아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우즈벡과 한국의 역할이고요. 왼쪽은 2개 대학, 5개 기업, 그다음에 3개의 연구소 베이스가 협력을 해주시고, 산업부 밑에서 협력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우즈벡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알말릭 광학공사 위에 대무역투자부, 그다음에 혁신개발부가 있고, 그 밑에 함께 우리나라의 한림원쯤 해당되는 데가 사이언스 오브 아카데미 우즈베키스탄인데요. 거기에 국가과학자들, 그다음에 재료연구소, 피지선이라고 하는 머터리얼 사이언스 밑에 있는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회를 조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센터에서는 좀 분말제를 경질합금으로 만들고, 스파터링 타겟 같은 거는 기능성 코팅으로, 경질합금은 아주 특수한 용도의 공구, 최강 공구입니다. 그다음에 경사기능 소재 같은 거는 좀 넷 플라즈마 제품으로 등등으로 조금 더 어드밴스한 제품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우즈벡 내에서는 자체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우리나라에서는 공급망의 활력소에 대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장비들은 다음과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업 외에 저희 생기원이 갖고 있는 UST 프로그램이나 학연 프로그램으로 유학생들을 받아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제 제자 한 명이 이후에 돌아가서 이 센터의 센터장이 되는 게 꿈이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교육을 좀 같이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건인데요. 대구 국가과학자, 그다음에 대학 교수, 그다음에 국영기업의 임직원들을 모시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양국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번 주가 컨퍼런스 기간이라서 우즈벡 분들이 아마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 몇 분은 같이 좀 배석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공급망 확보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협업 외에 신분방 공급 및 협업 사례를 발표로 좀 사례를 들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다른 시각을 좀 언급해 주셔서 오늘 포럼에 다양한 관점을 좀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하면은 사실은 이항구 박사님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산업정책연구소 이항구 연구원님께서는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가치 사슬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해안과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자동차연구원의 이항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마이크로 한 단위, 기업 단위 그리고 부품 단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최근에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거는 많이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산업 구조가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이냐, 특히 가치 사슬이 변하고 또 공급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좀 미래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계화 얘기들을 자동차 산업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1980년대 이후에 지역주의가 상당히 확산되면서 지역화로 변하고 소위 글로벌 인더스트리보다는 리저널 인더스트리로 상당히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도 2012년부터는 확장을 멈추고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투자와 교역의 흐름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패러다임이 굉장히 130년 만에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다. 그래서 한 6가지 이니셜을 따서 캠시드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동화나 연계성, 자율주행,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 디지털, 이러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2016년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있고 또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자국이익 우선주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소위 이제 또 리저널 밸류 체인이 내셔널이나 혹은 로컬 밸류 체인으로 변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결국 통상과 경쟁 환경의 악화로 우리에게는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 및 거래 구조에 간단히 살펴보면은 왼쪽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1개 국내 자본업체와 2개 외국계 업체, 최근에 쌍용 자동차가 다시 국내 자본으로 왔기 때문에 5개의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는 한 10,000개가 넘는 걸로 1인 이상은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동차 조립을 위해서는 경차 같은 경우 한 15,000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고급차 같은 경우는 한 30,000개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공급망을 다 분석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또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내연기관 그동안의 자동차 산업은 이제 수집 계열 및 통합적인 구조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자동차 산업은 이제 장기 거래를 합니다. 이것은 품질 문제나 원가 문제 때문에 이러한 장기 거래들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국산화율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19년 기준으로 한 97%까지 상당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연기관 부품 교역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75% 이상이 인트라폼 트레이드, 그러니까 기업 내 교역입니다. 결국 국내에 있는 우리 업체와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업체 간의 그러한 교역들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환경 변화를 다시 살펴보면 새로운 모빌리티 지형이라서 과거에 이제 OEM이나 CMO 중심에서 상당히 정보통신 기술 업체들 그리고 창업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고 새로운 이런 전장 부품 쪽에서의 그러한 플레이어들이 또 새로운 생태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D라고 저희들이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탄소 중립, 그다음에 소위 탈세계화, 저성장,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 관련된 재제조와 관련된 재활용 이런 쪽까지 디매뉴팩처링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화하고 전동화는 지금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제품 그리고 산업 간의 융합도 빨라지고 있고 이것은 결국 모빌리티 산업 구조하고 거래 구조를 좀 변화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분석 방법보다는 새로운 산업 분석 방법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특히 전동차 수요는 2017년에 1%를 넘어갔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신기술 제품이 기존 제품에서 1%가 넘으면 그 이후에 상당히 빠른 수요 증가세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결국 전체 자동차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1%를 넘어간 시점이 2017년인데 올해 2020년 2년 불과 이제 5년 만이죠. 올해는 한 13%까지 거의 5년 사이에 13배가 증가하는 이러한 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최근에 국내 완성차 업체가 2025년까지 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쪽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은 이런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라는 거는 3가지의 전환 분야들이 나타납니다.
하드웨어인 자동차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정에 있어서의 지능형 생산 관리도 나타나게 되겠고, 또 관련 서비스 분야입니다. 지능형 서비스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이 앞으로의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지금 부상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로 인해서 더 지금 그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결국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를 위해서는 25년까지 전환을 완료하는데,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한 18조 원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요 전략들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결국에 부품 공용화 문제, 이것은 대형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의 단축과 원가 절감도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미래차에 탑재되면서 복잡성은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이러한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전자부품, 이 전기차 분야에서는 고유 플랫폼을 가장 먼저 개발하겠다고 보겠는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플랫폼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특히 이러한 것들은 소위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로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기간의 단축도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통합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반도체와 운영 체제로 차량 전체를 제어하고 또 전자부품 탑재 비중 증가에 대비하는 그러한 전략이라고도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자동차도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서버다, 바퀴 위에 서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듯이 결국 커넥티드카 운영 체제의 새로운 OS 개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급망 구조는 그동안의 내연기관차에서는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저희들이 소재, 가공, 단위 부품, 모듈 부품, 그런 완제품 단위로 분석해서 그동안에 쭉 정부와도 같이 공동 연구를 추진해 왔고, 여기에 따른 공급망 구조도 분석을 해왔습니다. 기업 단위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차 공급업체 약 800개를 가지고 약 272개 부품으로, 약간의 모듈 부품으로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기업을 분석한 바도 있는데, 현재 이 분석이 앞으로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품 구조가 상당하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연기관에 있어서의 공급망이지, 앞으로 미래차 분야에서의 공급망은 상당히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림들이 이제 전장화나 그다음 디지털화나 앞으로 자율주행화에 있어서 변화를 예시한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지금 내연기관 쪽에서는 결국 전동화로 인해서 수가 감소한다, 이러한 감소를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하는, 저희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전환 쪽으로 어떻게 빨리 갈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부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해서 국제 표준화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앞으로 감소하고 새롭게 생겨날 그런 부품들을 저희들이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업체들, 모든 업체들이 공급망을 변화시키고 있고, 또 생태계 상당한 변화들을 지금 촉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판매 차종이 600종을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별로 하나하나의 공급망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연구를 하기에는 한계를 좀 나타내고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파워트레인별 판매 현황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르게 지금 전장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또 특히 전장 부품입니다. 우리 지금 미래차 주력 부품이 전장 부품에서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국내 생산 가능한 업체 비중이 10인 이상 기준으로는 약 6%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중국이 지금 한 14%가 되고 미국은 20% 이상이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미래차 분야에서의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걱정들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좀 꾸준하게 늘어나 있고,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부품도 인지, 판단, 제어라는 이런 새로운 분류에 의해서 새롭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센서류나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쪽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은 이미 정부에서도 발표한 것과 같이 상당히 지금 취약한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가장 취약한 분야가 인력인 것은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부품 구조는, 그렇다고 부품 산업이 성장이 둔화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부품 산업은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대신 이제 부품의 구조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부품들도 늘어나고, 아까 같이 전장 부품의 그러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HS 코드 분류나 SIC 분류는 이러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소재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변화합니다. 경량화 때문에 이런 소재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지금 쭉 해오셨지만 부품보다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특히 미래차 분야에서는 이런 소재 분야가 더 취약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도 좀 차종별로 이런 소재 구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최근에는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소위 식물성 소재인 비건 소재들도 지금 차량에 탑재되고 있는데, 이거는 친환경성에 강조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화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의 변화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는데 공유차나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로 나눠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기술의 발전, 그러한 그 로드맵들이 이미 그려지고 있고,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도 전동화에는 늦었지만 1차 부품 업체들 약 300개에서 400개를 소프트웨어 기반 부품 업체로 이미 전환시켜 놓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디지털화도 지금 공정 그리고 제품에 있어 빠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자동화나 첨단 로봇 기술 그리고 머신 비전, 뭐 IoT나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통해서 상당히 그런 부품의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래차 가치사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서비스 분야가 점점 더 역할이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마스니, 타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증가할 것이면서 정밀지도 서비스 업체들까지 나타나고, 앞으로는 첨단 엔지니어링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들의 역할이 가치대설에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은 지금 심화하면서 공급망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시장, 특히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이나 공급망의 중국 업체들, 이 중국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중국에 직접 투자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제조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수출해 왔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의 교육 통계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에 따라서 또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앞으로 변화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공급 차질은 약간 완화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는 전장화, 그다음에 경량화, 또 전동화 연결성, 모바일과 네트워크, 자율주행, 디지털화, 지능화 등 상당히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분야, 특히 인력이나 연구개발을 세분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미래차 가치사슬을 아래 그림과 같이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뭐 공급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이런 내연기관과는 다른 그러한 또 서비스나 제품, 그다음에 솔루션, 이러한 기업 분야들이 나타났는데, 과연 이러한 분야에서의 우리 창업이나 앞으로 기존 기업의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차 공급망의 안정성, 성장성은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온라인 거래도 증가하고 있고, 또 구독 서비스, 뭐 OTA를 통한 그 구독 서비스 사업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중심이 제조에서 또 서비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협업, 즉 국내 기업 간 협업뿐이 아니라 국제 협업을 요구하고 있고, 뭐 2013년부터 미국이 이제 본격화한 리쇼링뿐이 아니라 최근에는 언쇼링, 결국에 자국 내 그 내셔널 이런 밸류체인이나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국내 부품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이자 기회다, 이렇게도 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좀 위기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더 크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그 연관 산업도 상당히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우주항공 산업부터 상당히 국방 산업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산업들이 새롭게 태동이 되고, 또 뭐 국내 완성차 업체도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 이코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뭐 스마트 시티 개념까지도 자동차 산업과 연계해서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작년 말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미래차로의 그 전환에 대응하는 업체 수가, 업체 비중이 지금 약 한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미국은 94%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공급업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 완성차 업체별로 이렇게 지금 진척도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얼마나 수평적인 협력, 그다음에 상생 협력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그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국내 미래차 부품 1차 협력 업체를 수소와 전기, 자율로 지금 나누어 볼 적에는 약 전체 10인 이상 차지하는 비중이 한 7%까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매달 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자, 이것은 그 결국 우리 그 자동차 부품 HS 코드나 SIC 통계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연기관차의 그 지금 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이 좀 분류하고 있는 미래차 쪽으로 우리가 바꿔볼 적에는 수입 쪽에서 2배 이상의 격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하지 않는 분야에서의 수입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수입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이것은 또 21년부터 갑자기 전장부품 수입이 급증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21년부터 전장화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 특징은 이러한 전장부품이 결국에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만 지금 6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중국에 지금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우리 기업들 또 우리 그 동반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한 것들을 역수입하는 그러한 지금 현상들 때문에 이러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결국에 두 가지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R&D 투자입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 지금 R&D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적고 앞으로 5년간의 비교를 하더라도 독일이 앞으로 독일 기업들이 R&D 투자에 약 300조 원을 투자할 것인데 우리는 그 뭐 한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상당한 지금 R&D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그 R&D 자동차 산업의 R&D는 현대차 그룹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품 업체들의 상대적인 비중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인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금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결국 사람을 빨리 육성해야만 이런 R&D 투자도 이어질 수 있겠고 또 지금의 기존의 하부 구조죠. 지원 하부 구조가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빠르게 미래차 쪽으로 바꿔줘야 하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앞으로의 리치 전략이라고 네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는 확대해야 되면서 앞으로 지원 인프라스트럭처는 보완하고 또 협업은 촉진하면서 인적 자원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이러한 4대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분석의 정확성 그리고 앞으로의 분석의 이제 구조 변화가 필요한데요. 미래차 산업 통계 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겠고 뭐 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전장 부품 분류가 상당히 적은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산업 분류도 지금은 우리가 KSIC 10차 지금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만 이것을 빠르게 수정을 해서 앞으로 이제 11차에서는 미래차 분류를 빠르게 저희들이 적정하게 도입을 해서 이런 미래차에 있어서 공급망의 위기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보겠습니다. 네, 뭐 이것은 뭐 제가 앞으로의 가치사를 변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미래차 쪽에서 우리가 전장 쪽에서는 상당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쪽에서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약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협력을 통해서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미래차뿐이 아니라 내연기관에서 쌓아왔던 이러한 경쟁력이 순식간에 약화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업 간의 협력 그리고 인적 자본 그다음에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공급망이라는 주제를 한정된 시간 안에 다른 회차보다 많은 발표자분을 섭외했는데도 다 깊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네 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앞에 발표에서 못 나누셨던 내용들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산업연구원의 산업정책연구본부의 이준 본부장님이 자장을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산업연구원의 이준입니다. 오늘 이 포럼의 주제가 공급망인데요. 이 공급망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업 전략 차원에서 항상 다뤘던 키워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급망이 국가적 어젠다가 지금 되어버린 상황이고,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백악관에서도 서플라이 체인 서밋이라는 거를 개최를 해서 미국조차도 이 서플라이 체인을 상당히 중요한 어젠다로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가가 사실은 이제 공급망 문제를 다 지금 유사하게 겪고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조금 더 우리가 더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의 구조적인 어떤 모습, 여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여러 발제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공급망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일본 수출 규제를 겪고 나서 이 첨단 소재 부품에 대한 경각심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저희가 이 와이어링 하네스 문제가 터지면서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부품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또 터졌고, 또 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되면서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이 물건들에 대한 이 공급이 안정적이지가 않은 여러 가지 이슈를 겪었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이제 경제 안보적인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공급망의 문제가 이 갈수록 대응하는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 때 겪었던 아주 첨단 분야의 이 포커스가 맞춰진 이 첨단 소재의 이슈는 사실은 우리가 R&D를 열심히 하고 개발을 하면 되는 이슈인데, 작년에 터졌던 요소수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걸 R&D를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 국가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돼. 국가 간 관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만큼 솔루션이 상당히 이제 저희가 좀 찾기가 힘들어진 이슈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이제 공급망을 조금 이제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언제 어디서도 이 급작스럽게 공급망 발작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지금 이제 리스크가 열려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이고요. 특히 이제 요즘 산업 대전환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디지털 전환도 그렇고, 이 탄소 중립과 같은 그린 전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슈에 우리가 가장 뭐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급망의 문제,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 안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방어하기 힘든 구조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오늘 발제의 내용이 다 이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안보는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조영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국가 전략기술 관련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 국가 전략기술을 이 글로벌 강국 사이에서 전략적 우위를 우리가 계속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이 경제안보의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또 한 가지의 축은 이 우리가 가진 이 산업의 어떤 특징, 굉장히 이제 그 대외 부분과 연결이 산업 분업 관계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글로벌하게 개방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 경제 안보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발제한 4가지 주제 모두 다 상당히 전략적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CET라고 이 명명을 해주셨는데, 이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 전략기술 중에 핵심이 이 첨단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첨단 소재 대부분이 또 요즘 화학 소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첨단 소재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 공급망 리스크나 경제안보 리스크의 근원 중에 하나인 이 중요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오늘 발제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또 산업 대전환의 한가운데 지금 위치하면서 또 이미 공급망 문제, 이미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여전히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 공급망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고용이나 이 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안정화가 사실은 우리 경제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4분의 전문가들께서 중요한 내용들을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4분의 발표 내용을 잠시 정리를 좀 해보면, 우선 스태프의 조영래 위원님께서는 이 국가기술안보 관점에서 이 국가전략기술의 개발이나 도출 방향 전략과 더불어서 이 공급망 분석 방향 전략과 기술안보 분야의 법제 분석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화학연구원의 윤성철 본부장님께서는 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정부의 소부장 정책의 경과를 쭉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화학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국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원의 김범성 단장님께서는 희소금속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희소금속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우즈벡과의 지금 현재 교류 협력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연구원의 이한구 박사님께서는 이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 미래차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분야를 통한 이 가치 사슬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오늘 발제해 주신 4분, 그리고 이 나이스 DMB의 이 김동균 팀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패널 토론을 위해서 나와주신 김동균 팀장님께서 이 발제 내용,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이스테이미의 김동균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각 분야별 전문님들에 대한 이런 고견을 듣다 보니까 이 글로벌 공급망 관리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대응하는 마련을 해야 할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GVC 이 재편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할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 GVC 재편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이죠, 대부분. 이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전방적으로나 아마 후방 참여도가 굉장히 위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 이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이런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런 미래 선도 기술이나 미래 선도할 수 있는 품목 같은 거를 발굴을 하게 앞서서 이제 해외 진출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해외에 대한 이런 기업 거래 간의 이런 그 시장이나 이런 마켓 형성이 될 건데, 거기에 앞서서 이런 좀 해외 시장이나 이런 거래를 하게 대한 앞서서 이런 해외 기업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인포메이션이죠. 그런 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이런 국내 기업들이 좀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이런 지금 이 GVC 재편에 대해서 좀 조금이나마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를 들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런 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많은 이런 위협도 받고 있고 피해를 받은 사례도 있어가지고 이런 해외 이런 공급망 구축을 하려 그러면 해외에 아까 말씀드린 거래 시장에 대한 형성을 위한 각 그 분야별 가치 사슬에 대한 이런 기업에 대한 해외 정보 같은 게 지금 습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자체적으로도 이런 플랫폼이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많은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죠. 해외 이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 방식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지원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형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좀 데이터 경쟁력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관리 하나로 이런 데이터 이런 정보 확인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김동균 선생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결국은 공급망 관리라는 게 GBC 재편과 상당히 연관이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중소 중견기업들, 2차, 3차 벤더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기업들의 대부분이 대부분 다 내수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출 실적도 별로 높지 않고, 이게 이 국내에 하던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국한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대전환의 추세나 특히 이제 이 공급망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이슈는 결국은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지금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뭔가 지금 제조를 해서 다시 이제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대부분 이게 뭔가 단기적으로 큰 샥이 벌어졌을 때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 짜져 있거든요. 그 회복을 하기 위한 정책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이 재정 지원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급망 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다 이제 비용의 문제로 다 귀결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희가 비용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정부에서 이 정책 지원을 통해서 이 비용을 완화하느냐에 대한 이슈로 다 귀결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뭐가 이제 문제가 이제 벌어지면 결국은 지금 추가적인 벤더를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공급 소스를 찾아야 되는데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많이 없죠. 기업들이 자기의 거래소를 중심으로 다 이제 정보를 축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밸류체인 내에 이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얼마큼 우리가 많이 알고 문제가 터졌을 때 대안을 빨리 찾을 수 있느냐가 결국은 이제 회복력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요소수 사태를 겪고 나서 이 정부 내에서 이 글로벌 밸류체인과 관련된 업종별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지금
많이 상당 부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다 기업 정보거든요. 그 기업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기 힘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특성도 많이 있어서 이 사이에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리고 이 민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사이에 간극이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정부 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은 얼마큼 아느냐가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정보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그 네 분의 지금 발제자들께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오늘 토론의 주제가 이 공공망 그리고 국제 연계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네 분께 비슷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조영래 위원님께는요, 이 지금 CET를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게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CET를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국가들하고 맞춤형 파트너십을 맺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략 기술 확보에 있어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저희가 형성을 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할까?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우리 화학연구원의 윤성철 본부장님께는 이 첨단 화학 소재, 이 미래 유망 소재, 결국 이제 일본과의 협력 문제가 조금 이제 불거질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협력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뭐 서부장 그 사태 이후에 일본을 극복하는 어떤 여러 우리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결국 이제 일본하고 극복과 협력 사이에 어떤 전략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첨단 화학 소재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국제 협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 생산기술연구원의 김범섬 단장님께는 지금 이 발제 자료에 나왔다시피 중요한 광물이 다 사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기 힘든 국가들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아까 뭐 중국 이야기도 해주셨고 러시아도 지금 많이 있고요. 우즈벡도 사실은 이 뭐라 그럴까요? 국가 간의 어떤 안정적 관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나라인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기 힘든 국가들과의 이 국제 협력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한구 박사님께는 자동차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제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이 급속하게 지금 전장화가 되고 있고 자율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품 생태계가 전환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진행이 되었을 때 이 발생 가능한 공급망 리스크가 혹시 저희가 좀 있을까? 지금 아까 발제 자료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금 이 전장화 관련된 부품을 수입하고 있고 지금 혹시라도 이런 발생 가능한 공급망 리스크를 어떤 공급망의 협력이 우리가 좀 해결책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질문에 대해서 우리 조영래 위원님께서 먼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용래입니다. 미중 간에 어느 쪽에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줄을 서야 되느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중국과 어떻게 협력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슈인데 뭐 사실 다른 전문가들도 항상 이 질문 받을 때 항상 어려워하셨었어요. 지금 그 올해 이제 국내외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들을 이제 작년에 저희가 뭐 앞으로의 국가별 전망 같은 걸 얘기할 때 나왔었는데 올해 이제 해외 국가별로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그 참여연 선거도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3연임 결정되면서 시진핑이 이제 다시 집권을 하게 됐고요. 계속 사실상 장기 집권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이제 4월 대선이 있었고, 한국은 3월 대선이 있었고요. 또 이탈리아도 대선이 있었고, 미국은 좀 있으면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치러질 겁니다. 앞으로 이제 두세 시간 남았나요? 이제 계속 이제 그 상원 하원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의 정책적 기조 그리고 산업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의 그 패권 경쟁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집권이기 때문에요. 그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칩4 그러니까 팹4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4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을 완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간다는 이제 그런 정책 기조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표방을 하고 IRA가 됐든 무엇이 됐든 미국이 중심이 돼서 다른 국가들이 공여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조에서 탈피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초기술, 초격차 기술이나 아니면은 그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중심으로 미국과 협상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자체가 취약한 대신에 소부장이 강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전략을 유지하면서 취약한 파운드리를 대만과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면서 미국의 바운더리 안에 내지는 엄브렐라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뭐 구마모토에 이제 TSMC 그 센터를 유치했던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일단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그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작업이 병행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봤을 때 초격차 기술이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이 가치 동맹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나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좀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GVC, 그러니까 가치 사슬이 최근에 어떻게 개편되고 있는지를 몇 가지의 명징한 터미널로지를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GVC였는데, 그게 이제 RVC로 간 거죠. 이제 Regional Value Chain이죠. 그러다 최근에 이제 TVC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Trusted Value Chain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TVC를 사실은 테크놀로지 밸류 체인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싶은데, 안보전략연구원은 어쨌든 이걸 트러스티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고 중요한 현재의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로 봤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칩4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IPF라든지 이런 동맹 체계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한국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슴도치 전략으로 해서 우리를 거치지 않고는 그 생산망을 미국 주도의 생산망을 구축할 수 없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대체 불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일단 필요합니다. 이거는 초격차 기술 내지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중국과의 생산망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축소되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공급망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게 보면은 첨단 초격차 기술에 둘러싸고는 트러스티드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일단 유지를 하되, 일반 기술 분야 또 그 R&D 일반 생산 분야, 아까 얘기했던 와이어링 하니스라든지 이런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던 민간 분야에서의 그 급격한 이제 그 국가 이익의 사활적 상황을 거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과 계속 공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요소수라든지 와이어링 하니스를 직접 R&D 하자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기술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수입 다변화를 시키기 위한 작업과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적인 협상들을 계속 강화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기술군, 저기술 분야 아니면은 그 노동집약적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을 계속적으로 늦추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과 그 중국에 공개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이 트러스트 동맹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할 말을 계속 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식재산권 같은 분야입니다. 지식재산권 같은 분야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텐데, 중국과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중국도 가치 동맹의 한 파트너로서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이 IP라든지 아니면은 그 민감한 그 기술 분야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협조적인 그런 어떤 신뢰를 보여주는 그
그 신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 협상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항상 그 지정학의 나라고 현재는 이제 기정학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테크노 지오폴리틱스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우리의 코어 컴피턴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는 좀 더 고기술군에 대한 협상, 그리고 중국과는 범용기술 내지는 저기술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철 본부장님. 예, 일본과의 어떤 협력이나 일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일본과의 어떤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나 예전에 이제 식민지 시대에 그런 이슈는 있어도 사실은 영구 쪽에는 그렇게 뭐 반일 감정이나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요. 실제로 국내에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일본에서 학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본에 있는 뭐 리켄이나 아이스나 님스나 뭐 굉장히 다양한 일본의 이제 연구소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교류도 미국이나 뭐 미국하고는 조금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또 저희 산업이 대부분 그 전자산업이나 이런 전자재료들이 일본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자재료 분야에 있어서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본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매년 조인트 포럼이라 그래서 코리아 재팬 조인트 포럼이라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제 홀수회는 일본에서 하고 짝수회는 한국에서 하고 이렇게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하는 학회가 있는데 20년쯤 넘은 것 같아요. 한 20년 됐는데 제가 참여한 것도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학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느껴지는 게 일본의 연구자들은 20년 전에 했던 연구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러운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좀 이 변화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소재나 이런 원천 기술 관련해서는 일본을 정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본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연구자 숫자도 우리나라 어떤 분야든 우리나라 연구자 숫자의 최소한 3배에서 5배는 될 거고요. 연구 개발을 수행해온 그 기간도 우리는 기껏 해봐야 70년대 말부터 시작인데 일본은 거의 100년이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 축적되어 있는 기술력을 정말 무시할 수 없고요. 지금은 일본의 전자산업들이 굉장히 거의 이제 없어졌죠. 예전에 뭐 파나소닉, 소니, 뭐 파이오니아,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삼성, LG가 주도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 전자산업들, 특히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관련돼서 이 산업들이 지금의 상황을 맞게 된 데는 일본 사람들의 어떤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화를 굉장히 즐기고 있죠. 새로운 것.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학회에 가서 보면 분명히 봄에 발표했던 내용하고 가을에 가면 또 다른 내용을 발표하고 계세요. 굉장히 놀라운데 물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깊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다양한 분야의 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 어느 연구자들보다도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저희가 요즘에 이제 신입 직원들, 신입 연구자들, 선임 연구원들 채용할 때 이렇게 보면 논문의 질적 수준이나 양적 수준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뭐 굉장히 임팩트 팩터 높은 논문들을 뭐 수십 편씩 이렇게 쓰는데 정작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의 그런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들고요. 그래서 뭐 말이 길어졌는데요. 일본을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느냐? 저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능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일본과의 협력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연구자들 단계 수준에서는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중심의 어떤 그 전자 회사들, 특히 뭐 대기업들이 초격차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일본에는 어차피 소재 산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재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19년에 그 소부장 일본 수출 규제 터지고 나서 사실 일본의 소재 업체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죠. 팔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뭐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최고의 품질을 가지는 소재들은 전부 이제 삼성, LG에 납품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좀 팔로가 막히는 문제도 있고, 더 문제는 이 삼성, LG에서 내재화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는 그냥 사다 쓰면 됐는데 일본에서 그래서 뭐 마음대로 값도 올리고, 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순도도 오버스펙으로 줬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뭐 6, 9 이렇게 필요 없는데 해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우리 그냥 국산화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소부장 사태를 겪으면서 예방주사를 잘 맞았고, 국내에 있는 소재 관련된 연구자들이 지금보다 더 그 잘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며 조만간 뭐 10년 안에 일본을 능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위원장님께서 우즈벡 등 그 가치 공유가 어려운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치 공유가 어렵다는 뜻을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우즈벡은 가치 공유가 잘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간의 관계를 뭐 이웃 나라,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할 때 우즈벡은 국가 간의 그 상 중에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나라이거든요. 또 고려인이라고 하는 독립운동하신 분들 후손들이 살고 계시고, 재외 국민 특별법으로 그런 분들이 뭐 비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혜택을 받고 계시고, 주한 우즈벡 대사님도 고려인이십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무역적으로는 무역 역조가 거꾸로 역조죠.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많고 수입하는 게 적어서 항상 우리나라에 무역적으로 요청하는 게 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단 가치 공유가 좀 어려운 나라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질문에 일단 개발하고 무역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개발 쪽은 단순하게는 그쪽 가서 뭐 광산을 개발하고 뭐 이런 쪽인데, 과거에 자원 외교라고 불렀던 아픔이 크고 그때 손실도 크고, 또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공기업이나 민간이 투자해서 그런 걸 하기에 적당한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서구 자본들이 이미 포기했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지에 있어서 길부터 발전소부터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곳에 있거나 적자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그 공급망을 해결하기 위한 물건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쉽지 않은 상태라고 들고요. 무역 쪽을 보게 되면 지금 산업부와 제가 알기로는 키아트가 함께 국가별로 뭔가 그 표준화된 공급망 관련된 MOU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공급망 관점에서 도입 가능한 물질을 명확히 하고, 이 명확한 것들을 문건으로 남기고, 또 우리나라가 관련해서 주어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들 명확히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일부 표준화된 MOU에 그 뒤쪽에 그 물품이 명확히 되는 형태로 가고 있고, 산업부가 각 국마다 어떤 그 장관급 이상의 회의할 때 그것들을 사명하는 식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든 없는 나라든 우리가 작은 빨대라도 좀 뭐 호수라도 꽂아서 중국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국가가 있다 그러면 정부가 이런 형태의 모델을 만들고 민간이 함께 좀 투자를 병행해서 공급망에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양구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기업 단위에서 이거 협력 가능성 상당히 강조가 됐는데요. 일단 공급망이라는 거는 결국에 기업 단위에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산업협력 보면은 과거에 1980년대에는 미국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한미 산업협력 방안들이 많이 보고서들이 나왔고,
90년대 EU 통합되니까 EU와의 협력 방안들이 보고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2000년대 중국 개방되니까 중국과의 그 협력 방안들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한 가지 거기에서 한계는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매크로한 분석들이 돼서 이런 방향만 제시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보니까 공급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 간 협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84년에 미국이 소위 공동연구개발법을 개정하면서 전략적 제휴라는 게 굉장히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뒤처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공급망 들어가려면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연기관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품질 문제가 있고 원가 문제 있는데 대신 한번 들어가면은 보통 5년 내지 7년 정도는 보장을 받아요. 근데 몇 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다면은 우수한 뭐 대형 업체들한테 납품한 이력이 있느냐? 그 이력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한 이력을 얘기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력은 있는데 R&D 역량이 어느 정도 또 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R&D 역량에서 우리가 그 우리나라 지금 뭐 부품업체 아까도 말씀드렸죠. R&D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년에 100억 이상 하는 R&D 투자를 100억 하는 업체가 딱 40개 있습니다. 그럼 100억이라는 건 왜 그런 기준을 잡냐면 적어도 선진 업체들하고의 그런 전략적 기술 제휴를 하려면은 최소한 연 100억 정도의 R&D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풀이 한 40개로 확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아까도 뭐 모듈화, 공용 부품 같은 거를 해서 대량 구매를 하는데 우리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하고 이제 장기 거래를 하고 나머지 그러한 케이퍼빌리티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카퍼시티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 선진 업체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위해서 설비 투자를 증설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아주 소수의 업체들만 이러한 그 소위 국제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그렇더라도 한 40개 업체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우리 ICT 업체들, 뭐 잘 아시는 뭐 삼성이나 LG나 SK 같은 데도 협력 업체들이 아주 우수한 업체들이 많은데 이 업체들을 일단은 해외 업체들하고 전략적 기술 제휴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제 R&D 자금들이 지금 자꾸 줄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솔직히 바람직한 건 아닌데 과거에 미국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크레이다 프로그램들 많은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우리 뭐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공 사례들이 나와줘야 돼요. 무엇을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하고 성공 사례가 나와서 그 케이스 스타디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일반 기업들이 알아야만 모든 기업들이 준비도 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뭐 제도적으로나 아무리 무엇을 우리가 뭐 물꼬를 터주거나 지원을 하더라도 그러한 자체적인 역량이 없고 의지가 없으면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동안에 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산업협력도 해왔다는 그러한 방향을 기본적으로 만약에 마이크로한 차원에서 바꾸려면은 기존의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공급망의 국제협력과 관련된 그 이슈에 대해서 네 분께서 아주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남은 시간이 대략 한 7분 정도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데 플로어에서 사전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모든 거를 다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이 몇 가지를 여기 발제를 해주신 발표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영식 글로텍 대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마도 윤성철 본부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선도한 화학 소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예, 굉장히 막연한 질문이고요. 저도 그걸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분야 연구해야 될지 아니까. 참고가 되실 만한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지금 산업부에서 150대 품목을 새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150대 품목들이 그 업종별로 해서 그 미래라고 꼭지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글로벌하고 미래하고 기존하고 있는데 그 미래가 아마 미래 그 선도 품목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11월 말에 과기부에서 이제 발표 예정인데요. 그 소재 전문 연구회에서 100대 이제 미래 첨단 소재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보시면 거기에 품목들이 어느 정도 좀 그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좀 전에 이항구 박사님께서 잠깐 언뜻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내연기관에서 이 전기차, 미래차로 속칭되는 뭐 전기차, 수소차로 급격하게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이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이 혹시 있으면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요. 뭐 아까 있을까요? 그 전환 비중도 대부분 선진국은 20% 넘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전환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의 그 기업으로서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엔진 파트를 만드는 부품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러한 인버터 쪽으로 전환이 성공이 돼서 뭐 자국내 투자뿐이 아니라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중국에도 대규모 투자를 해서 뭐 고용도 창출하고 또 새로운 그러한 산업 분야로 전환을 하면서 이러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그러한 기업들이 가장 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좀 해볼까요? 질문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GBC 재팬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분야나 뭐 전략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해외 진출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B2B 거래를 위해서 진출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할 텐데, 이 테크 스타트업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영래 위원님께서 혹시 이번에 좀 대답이 좀 되실까요? 네. 질문에 그 단서가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분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전략이었는데, 분야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발제 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외 CET들이 일단 목록은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2월인가 한번 업데이트를 또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 국내외 CET의 기본 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지금 근데 이 CET라는 건 사실 기존에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혁신 성장 동력 뭐 몇 대 분야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곧 국가 성장에도 이바지하면서 국가 안보에도 이제 이바지된 이게 중요한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 기본 풀을 일단 중심으로 하는 게 분야의 첫 번째 출발점이고요. 전략에 있어서는 그 최근에 이제 국제 공급망 개편 관련해서 국내 그 미국의 정책의 동향이 어떤가가 일단 중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 기본적인 공급망 전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때부터 있었던 그 정책의 흐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흐름들 특히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 다시 공급망 그 점검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전략이라든지 바이오까지 지금 이제 그 매뉴팩처링 전략이 나왔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일단 보는 것이 일단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항구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키텍처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그 산업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아키텍처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모빌러티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특히 첨단 합성 생물학 같은 분야는 기존의 바이오의 밸류체인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라 그 기술이라 볼 수 있고 모빌리티에 있어서도 미래형 자동차는 지금 뭐 과기부나 산업부나 지금 핵심 동력 그 기술 분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의 변화가 어느 분야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바로 테크 스타트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스태블리시된 그런 분야 같은 경우는 뭐 흔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키텍처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테그럴 아키텍처가 모듈러 아키텍처로 변화하게 되면서 신수종 그 분야가 이 기존의 아키텍처를 대체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동차라든지 합성생물학 같은 분야, 첨단 바이오 분야 이런 분야 같은 경우가 테크 스타트업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분야 중에 대표적인 분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살펴본 글로벌 환경 자체가 현재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인해서 기술 안보나 첨단 기술 확보가 상당히 지금 중요해졌고 무엇보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함을 사실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새로운 산업 통상 체계에서의 글로벌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처럼 이 경제산업적 관점에서 협력했던 시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 현 시점에서 새로운 관계 설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전략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국제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래 의원님 발표 자료에서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취약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산업이나 품목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분야를 우리 스스로 확보를 하건 아니면 협력을 통해서 확보를 하건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하고 EU하고 TTC라는 거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서도 이 코리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기술 동맹을 지금 맺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언가 상호 지향하는 바를 공동으로 얻기 위한 이 기술 결속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건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진행을 맡아주신 산업연구원의 이준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2시간이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굉장히 빨리 하시고 이제 토론을 짧게 했는데도 시간이 훌쩍 지금 거의 4시를 향해 다가가는데요. 오늘 사전 등록에서 남겨주신 사전 질의랑 질의 응답을 다 응답 드리지 못한 점 저희가 좀 양해 말씀 구하고요. 추후에 포럼이 끝난 다음에 관련된 질의랑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본 포럼이 마친 이후에 저희 오늘 실시간으로 접속하신 분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시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GT 온라인과 국제협력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축약해서 동영상 자료를 업로드하오니 추후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3회차를 마련을 했는데요. 11월 22일에는 글로벌 도전 과제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전략을 해서 ODE 산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월 16일에는 한국의 글로벌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예정된 포럼이 2회차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발표자분들,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 참석해주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해주신 많은 분들까지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